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카드를 버리기로 한 모양입니다. 임명동의안 재가를 대통령 귀국 후에 재검토하겠답니다. 사인이 아니고 검토입니다. 라이언 일병 버리기 작전이 공개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참극은 피하자는 것일 텐데 만시지탄이라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도 구럭도 다 잃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우리 선조들께서 만들어 두신 거겠죠? 그런데 그나저나 문창극 씨가 과연 개 축에 들기는 한가요? 광고 듣고 잠시 후 시작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18일 이강윤의 오늘 지금까지의 주요 뉴스 간략히 간추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 원래는 오늘 오전에 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여기서 크게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귀국 후에 그것도 재검토하겠답니다. 한국사 원로 학자들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특위에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질책했습니다. 세월호 수색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들 하루 일당 98만 원, 100만 원 거의 다 되네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책정했다는 것 등 포함해서 진도 얘기,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고요. 아랍계 최대 방송사죠. 알자지라. 세월호 선원들 재판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2개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알자지라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취급되는 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만큼 지금 한국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리 기표 의혹이 불거진 것, 그거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설령 이런 것은 한 건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K 정가선책 이어지고요.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표절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많이 올려주십시오. 늘 그러하시지만 제가 자주 언급을 못 드리고 적재적소에 여러분의 댓글을 적당히 잘 효과적으로 링크시키지 못할 때도 있는데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통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뉴스 브리핑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전할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순박 출국 때 문창극 후보의 임명 동의안을 제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17일로 하루 늦췄고 17일 역시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는 21일 귀국 후로 제가 여부를 늦춘 건데요. 문창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날로 거세지면서 친박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까지 문창극 불가론을 펴고 나서자 이에 당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귀국한 당일 바로 결정한다고 해도 빨라야 다음 주 월요일에나 국회에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명동의안을 제출키로 한다고 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국회에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일 한 사나흘쯤 기류를 살피겠다는 건데 지금쯤은 심중에 뭘 결정했을 수도 있겠죠. 이만희열 전 국편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한국사학계의 원로들이신데 문창극 후보 사퇴 촉구하고 나섰네요. 예, 한국사 원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이문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조광 전 고려대 교수 등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자와 박근혜 정부의 역사관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문 후보자는 역사관과 민족관, 국가 간에 커다란 흠을 지니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상징이 게으름이라는 문 후보자의 말은 조선시대를 미개한 것으로 파악하는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로 학자들은 문 후보자를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문 후보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등이 임명된다면 후세의 역사가들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친일 극우 내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국정조사 특위에다가 아주 쓴소리를 강하게 했어요.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오늘 세월호 국조특위는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조특위는 가족들에게 여야 위원 1명씩 진도에 상주하겠다, 또 예비조사 단계부터 가족들의 참여를 반영하고 가족의사 반영 협의체 등을 구성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특위는 국정조사에 가족들을 폭넓게 참여시키겠다고도 약속했지만 겨우 4명만 인정했고 협의체 구성도 거부했다고 가족대책위는 강조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아예 거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도 수색 상황 새로운 게 잘 안 들리는 것 같긴 하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열흘째 미 구조자는 12명입니다. 구조팀은 장애물 제거와 정밀 수색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미 구조자 1명을 찾은 이후에 수색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조팀은 그동안의 수색 대상이었던 격실 111곳 중에서 69곳을 수중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영상 상태가 양호한 41곳의 영상을 미 구조자 가족에게 제공했습니다. 네, 어제 뉴스 시간에 이 수중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아마 계시겠죠. 누가 어느 분께서 이것 좀 찾아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동영상도 여기 링크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실 내에 전등 스위치 같은 것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잘 보이는 쪽만 편집해서 보여주긴 했을 텐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뻘이 잔뜩 끼어있고 20cm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냥 깜깜한 무슨 암흑의 공간이 아닐까 싶었는데 물론 플래시 불빛이 비친 곳이긴 했지만 의외로 선명해서 좀 상상하던 바와 달랐고 저 화면을 보는 가족들, 유가족이든 미구조자 가족이든 또 한 번 가슴이 얼마나 아려올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빨리 나머지 분들 가족 품으로 오셔야 할 텐데요. 걱정이고 안타깝습니다. 민간 잠수사들 일당 하루 98만 원으로 책정했다고요?
예, 정부는 어제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민간 잠수사들의 순환 구호 비용을 하루 98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본 일당 68만 원에 시간 외 수당과 위험 수당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금까지 구조 작업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 100여 명에게 즉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례가 없어서 금액 책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했고 근무 일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거 선례가 없어서 못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주 두고 쓰는 전가의 보도 같은 말 또 나오는군요. 선례가 없으면 하나도 일 못할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일은. 오늘부터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병헌 전 회장 수사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좀 압축해 보실래요?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병헌 전 회장을 잡지 못하는 것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연관성이 없느냐라는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장관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전 검찰력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건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제가 의원이라면 이렇게 답하는 거에 정식으로 쏘아주겠습니다. 신문기자들, 후배들, 수습기자 들어오면 교육시키는 게 있는데요. 당연한 것은 기사가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거나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기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대정부 답변 때도 당연한 얘기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고 한마디 해줘야죠. 예. 답변이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랍계 최대 민영 방송사이자 중동의 CNN이란 말 듣고 있죠. 알자지라. 한국 재판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보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자지라 미국은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2개의 재판이 열렸다며 하나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형체가 없는 것으로 한국의 부패한 규제 시스템과 정치에 대한 대중의 고발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알자지라는 선장이 재판받은 다음엔 박근혜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선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나 라고 말한 트위터 이용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국민적 비난이 박근혜에 대한 심판 분위기로 전환되어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네, 그 트위터 인용한 것 보니까 보도 수위가 정말 상당히 세군요. 이거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 같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강원도 선관위가 대리 기표, 대리 투표소에 들어가서 뭔가 투표 행위, 기표를 했다는 얘기죠. 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요? 수사를 의뢰한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네, 강원도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거소투표 과정에서 6건의 대리 기표 의혹이 제기돼서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라고 하는 거는요, 거소, 즉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선거 실시 지역 밖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또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에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강릉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한 70대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전에 사망했고 집으로 배달된 투표 용지는 가족이 대신 기표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령의 노인을 대신해서 이웃 주민이 대신 기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현재까지 보도된 기사만으로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인지했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지 언론에 좀 더 우리가 보강 취재를 해서라도 내일 이 관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중생들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에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교육해주세요. 또는 이런 거는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릴레이 건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여중 3학년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교육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학생들은 실명과 학번을 공개하고 시험과 평가제도 개선, 등수, 등급제 폐지 등 자신들의 토론 수업 결과를 정리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을 늦춰달라는 건의에는 이재정 당선인도 의미 있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기 중 휴가제 도입, 교육감 투표권 부여 등 참신한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회생활 관련 뉴스 좀 한번 볼까요? 요양시설에서 사망하는 노인들이 한 20% 된다. 그리고 그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요양시설 사망자는 1233명이고 요양병원 사망자는 25,819명입니다. 총 36,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3년 만에 60%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 노인 사망자 중에서는 18.7%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재택 임종의 경우는 크게 줄고 있는데요. 2004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요양시설 사망자는 3배가 늘어난 반면에 재택 사망자는 94,682명에서 53,332명으로 47%가 줄었습니다. 47%가 줄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격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 병사나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분 5명 중에 1명은 요양 관련 시설에서 임종을 맡고 있다는 뜻인데 당연히 늘어날 거고, 문제는 요양병원의 입원비가 굉장히 지금 비싸다는 거죠. 월 한 2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죠. 이 부분에 대한 자원 재배분, 그래서 부담을 좀 낮춰야 하고 일정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의 내일의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택시기사 승차 거부 규제 방안, 정부가 새로 내놨네요.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운전자가 승차 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2년 안에 세 번째로 적발이 되게 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번 택시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월드컵에 참가 중인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아침에 있었는데 오늘 경기 결과를 문창극 후보의 문제 발언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패러디한 그런 게 좀 인터넷에 나돈다면서요? 예, 오늘 경기는 아쉽게 1대1로 비겼는데요. 한 누리꾼은 시르에 빠진 한국 국민들을 위해 러시아 골키퍼가 실수했다. 너무 자만할까봐 한 골 먹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글을 남겼고요. 또 러시아와는 비겼으니 문창극은 이기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러시아, 너희는 전반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시련을 겪어야 한다라고 문창극 후보의 발언을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자칫 러시아와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 필 기자가 뉴스 브리핑 해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 51분 들어가고 있네요. 게시판 잠깐 좀 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해 님께서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 계속 문창극 후보 같은 사람을 천거하고 국민 검증을 받게 하면 우리는 비로소 일제청산과 부패청산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김기춘 실장에게는 퇴임 시에 공헌을 기려 훈장을 줘야 한다. 김기춘 실장은 지금 정말 살신성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기춘 실장 대변인 각하. 각하는 아니군요. 궁금해 선생님 고맙습니다. 격한 표현은 제가 조금 순화해서 읽었습니다. 오케이 마린께서 알자지라 관련 기사인 것 같네요. 전문을 아주 올려주셨는데. 네. 그리고 아까 이거 그냥 비조합원. 그러니까 이 닉네임 다는 게 너무 재밌고 재치 있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여쭤봤죠. 어떻게 하는지. 이강윤 선생 더운데 수고하시길. 예, 뭐 덥지는 않습니다. 희빵님께서 요즘 가수 김장훈 씨 활약이 돋보입니다. 기사를 보니 어제도 진도 가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참 인터뷰 연결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럴 때 가수하고 얘기 한번 해보게. 잊어버릴 때쯤에 자기가 활약하고 싶었다. 이 말이 참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그 키 크고 그 건정하니 뭐 발로 막 뭐 차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이 가수? 그리고 저 독도 그거 그 광고도 하고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은 잘 솔직히 안 들었었는데 하는 짓은 되게 예쁘고 좋더라고요. 컨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가 되려나? 아무튼 기분 좋은 사람 같아요. 이쁜 해바라기님, 어쩌면 그렇게 저와 똑같은 심정인지. 아까 그 세월호 선체 내부 촬영 선명한 동영상 공개됐다는 거 했을 때 그렇게 촬영할 수 있는데 왜 사고 직후에는 안 했답니까? 딱 제 말입니다. 그 뭐죠? 머리에 쓴 헬멧? 아니 뭐라고 부르나요? 거기에 부착한 헤드 카메라 뭐 그걸로 찍었다는데 의외로 그렇게 선명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 불에 데인 상처에 마치 소금이 뿌려지는 듯 그 화면을 보자마자 순간 가슴이 이렇게 확 오그라들더라고요. 심장이. 제가 그랬으니 그 가족들은 어찌했을지. 네. 미니님께서는 독립운동가 후손 일동의 문창극 등 퇴진을 요구하는 회견에 국회에서 회견했군요. 그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록에이지스님까지만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코리아.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터질까?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표현 100% 동의합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를 이렇게 좀 비틀어서 패러디하신 게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오마조마하게 오늘은 또 무슨 일? 밤새 안녕? 이런 게 참 많죠. 그것은 그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 그런 것들의 징후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진국 운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평온함과 그 확실한 안녕 그런 걸 담보하고 그래서 꾸준함, 일상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게 일단은 삶의 질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말씀 같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참 글도 잘 써주시고 제가 이런 분들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방송할 때 늘 긴장되고 실수하면 어떨까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하는 게 영광이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갈까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응?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확히 6시에 연결했네요. 예.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요 집회, 위안부 피해자분들 정대협의 수요 집회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숫자도 최근 들어서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문창극 효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뭐 할머니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길게 저희가 현장 상황, 현장감 있는 리포트로 준비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7월 말까지 결정이 돼야 돼가지고 예. 서서히 지금 지난주부터 사실은 최저임금에 관한 그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이어졌고 이번 주부터는 경총, 청와대 앞, 국회 이런 데서 각종 최저임금과 관련된 민주노총, 뭐 알바노조, 여성노조 이런 데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근데 사실 그 내용은 매년 있는 거긴 한데 좀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한국의 알바들하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이면서 외국에서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근데 뭐 이게 물가 차이라거나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예. 어쨌든 실상들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국회에서 오늘도 계속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오늘은 그 국회 중계 카메라 연결을 해서 이번에 그 문창극 총리 말고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서 각종 의혹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저희 PD들하고 연결하면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4개에서 5개, 6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각종 의혹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써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히 그 자잘한 건 빼고 굵은 것만 했는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해야겠다, 따로 정리해야겠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건 당연히 별도 꼭지로 특집으로 해야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뭐 각종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 또 박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얘기를 하다가 오늘 다시 또 돌아섰고, 예.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야당이 그 시위를 문창극 물러나라고 시위하는데 자리까지 오는 그런 모습이 있던데 살짝 끼어서 사진도 찍대요. 문재인 의원 옆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 개조론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던. 네. 물론 뭐 지금 그 말 액면 그대로야 틀린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네. 그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서 그냥 좋게만 봐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 팀장이 그 신문의 기자 수첩처럼 예. 이따가 9시 뉴스 때 뭐 하나 그 방송 칼럼으로 하나 조져요. 예, 정중하게 편지 한 장 쓰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 부정적인 그게 지난 11일부터 네. 13일 여론조사부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게 나왔고, 그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3월 27일 이후로, 그때도 역시 장관 인사파동이었는데, 예. 이후로 처음이어가지고, 최근 추세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길래, 저희가,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리포트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께서, 예. 야, 정말 이강윤의 오늘은 뉴스K를 너무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잘해주는 것 같아. 예. 뉴스K에서도 우리를 소개하거나 뭐 이런 기획 좀 해보세요. 청취자 투게더님께서 6시 1분에 황 팀장한테 물어달라고 하나 올리셨어요. 예. 6월 16일 날 뉴스K가 단독 보도한 소방관들 모아서 협박. 예. 올해 다니려면 1인 시위 순중하라, 그거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속 상황, 뭐 어떻게 됐는지, 뭐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것들. 후속 상황이 있는데요. 그 봐요. 그러니까 그 해달라는 거예요. 예, 후속 상황이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날 이강윤의 오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깊은 취재를 해야 돼가지고 오케이. 섣부르게 얘기했다가는 또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존 제도권 언론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AS가 없다, 부실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 언론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고 그 선두의 뉴스K와 이강윤의 오늘, 사실 저는 취재력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게더님 그 댓글에 워렌 버핏 67조 뭐 이런 분들이 댓글을 막 달아주시고 그랬어요. 아무튼 관심이 많으니까. 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매체에서도 그거에 저희 걸 보고 받아서 썼죠. 갖고 네.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AS 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뉴스로 보죠. 9시에 뵙겠습니다. 네. 예. 황준호 뉴스K 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 쓸 거 많겠네요. 네, 오늘 많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해가지고 국회 임명동의안 재검토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라이언 일병 버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로 문창극 이 총리 자리가 1인지야 만인지 상이라 그러니 네. 한 중사 정도는 되겠죠. 그 문창극 중사를 이제 버리는 카드로 예. 이미 여권 내부에서 입장이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 재가를, 그러니까 그 임명동의안 제출, 이게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뭐 사인을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보고받을 시간이 없어서 늦춰진다. 이 얘기가 이제 어제 저녁 때 나왔었던 얘기인데, 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인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그 해외 순방에 동승한 기자들한테,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이 이제 21일 토요일 날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 귀국 이후에 이 동의를 국회에 이제 임명동의안을 제출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거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외교와 경제, 세일제, 외교 경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정치 분야 문제는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예. 사실은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문창극 후보자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아주 뭐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귀국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좀 적당히 저기를 해달라.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예. 만약에 이것 와갖고 고민해봤는데요. 그래도 국무총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인해가지고 국회로 보내면 정치가 진짜 코미디 희화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려온 예. 사람이고 네. 이번 지방선거지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사실 구하내는 거지. 최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감, 이게 구중궁궐에 아무리 있다고는 하지만 예. 그 정도 감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그리고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고 그런데 당장 태도가 표변해서 당신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상 자진 사퇴를 간접적으로 정말 완곡하게 지금 종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오늘 내일 중으로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아는 네. 중앙일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중앙일보 후배고 저보다는 선배인 꽤 유명한 기자 출신 어느 분께서 자기 페이스북에 제발 자진 사퇴하지 말고 최대한 좀 오래 버텨줘라. 응? 뭐 이런 말도 썼더라고요. 왜 그렇게 썼는지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네. 문창극 후보자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이게 네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창극 후보자와 관련해서 사실 여권 내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스러운 상황, 여론이 갈수록 악화됐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당이나 청와대에서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좀 뭐랄까요 비토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는 굉장히 좀 모호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의 고리를 끊어낸 게 사실 어제 서청원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계 맏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 또 유력 당권 주자 중에 지금 한 명으로 거론이 되는데 이 서청원 의원이 갑작스레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자진 사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문창극 후보자가 거취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전체 여권의 정책 부담을 더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좀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서청원 의원과 청와대 쪽 간의 모종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있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일부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은 예. 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예. 더군다나 이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과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지금 김무성 의원과 맞대결 하는 과정에서도 의기냐 배신이냐 이렇게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검토를 하고 있을 만큼 네. 사실은 친박 박근혜 대통령의 뭐 든든한 우군이다. 이걸 뭐 본인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이미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와대에 쌓인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서청원 의원이 그렇게 지르고 나갔다는 거는 네. 그만큼 나름의 좀 정적인 뭐랄까요 승부수, 모험 뭐 이런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존재감 과시도 하는 걸 거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큰 흐름이 이미 좀 기울었다 이런 정적인 좀 판단을 했던 게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창극 후보자가 오늘 저녁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조만간 이렇게 사퇴를 이제 최종적으로 사퇴 결정이 나게 되면 발표가 나게 되면 예. 아마도 이 서청원 의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비중 있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이제 뭐 20일 조금 더 남은 전당대회에서 이 서청원 의원의 역할론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 당의 대의원들 그리고 일반 그 새누리당 지지층에는 상당히 좀 어필하는 측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김무성 의원보다 꽤 좀 차이가 나게 뒤집디다. 그렇죠. 아무래도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지만 두 차례 그 감옥을 다녀왔는데 두 차례가 모두 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케이스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는 있지만 예. 이 일반적으로 이 상식의 잣대에서 보면은 사실 비리 정치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나이도 70세가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노회한 정치인 이런 이미지도 강하고요. 옛날 정치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국민 이미지가 좋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저께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뭐 좀 더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김무성 의원도 뭐 비리 전력에서는 뭐 크게 뒤지지 않는 뭐 후보 매수죄도 있었고요. 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연배가 젊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상대적인 차이일 뿐인데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김무성 의원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가 좀 더 높은 건 사실인데 예. 마지막에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1인 2표를 행사해서 표를 뽑을 때 대체로 당심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지금 뭐 섣불리 좀 우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양 기자가 서청원 의원 언급할 때 감옥을 2번 다녀오고 그러셨죠? 네. 아, 그 대학원 최고위 경영자 과정 이런 것처럼 다녀와야 되는 데군요. 감옥이라는 데가. 농담이에요. 제발 좀 웃으세요. 한참 웃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 기자하고는 얘기를 하다가 한 번씩 좀 이렇게 쉬어가는 말이 있어야 청취자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양 기자 팬덤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사실 참 문제 있는 후보들 아닙니까? 당권을 놓고 맡기에는.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이 사실 좀 굉장히 당 지지율에서는 뭐 여전히 야당을 압도하고 있고 네. 또 뭐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당 지지율이 40%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뭐 크게 기인하는 바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새롭게 당권을 잡게 될 이 두 사람의 면면이 네. 결국은 말씀하셨던 이런 정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새누리당의 가장 큰 좀 고민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생적 한계 같기도 한데 그렇죠. 김무성 후보 같은 경우는 뿌리 깊은 친일 논쟁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 것이고 그렇죠. 뭐 집안의 출신이 그러니까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쳐주고 백보양보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문창극 파동에서도 봤듯이 우리의 정신의 깊은 연원에는 그게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그렇죠. 재확인된 셈이죠.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줄 외웠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머리는 좋아요. 그거 한번 딱 보기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외울 수 있는지. 그거 간단한 사안이 아닌데 그걸 무혐의 처리하고 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그런데 공짜 점심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언젠가는 또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정치부 기자 조금 해본 저의 터수로는 그런 짐작도 들긴 듭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 쪽에서 어제, 거의 소속 의원 한 5, 60명 정도,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한 70명 정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요. 어제 저녁 식사 자리가 예전부터 잡힌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네. 김무성 의원 쪽에서 이번 문창극 후보자와 관련한 이런 문제 또 서청원 의원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는 이런 모습들보다, 네. 오히려 좀 더 긴장하는 대목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대목입니다. 엊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정문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NLL 대화록 관련해서 이 유출 혐의 이걸로 해서 지금 약식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잖아요. 법원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문원 의원에 대한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되면, 네. 어쨌든 이 당시 대선 당시에 이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었던 김무성 의원, 그리고 지금 주중대사 하고 있죠. 권영세 대사가 그 당시 이제 종합상황실장이었는데, 네. 이 두 사람의 역할, 또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의 어처구니 없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을 기반으로 해서 2017년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당권 경쟁에서 휘청거리는 건 둘째 문제고, 네. 대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그 기본적인 이제 출생과 관련한 문제도 그 베이스가 있겠지만, 예. 실제 자기가 살아온 내력 가운데에서 특히나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 공공기록물, 이 대화록을 불법 유출해서 읊었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타격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죠. 이 문제 가라앉기를 바랬다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한 상태입니다. 그 사법부 그 판사가 아무튼 상당히 파장이 큰 조약도를 하나 세게 던진 거예요. 그렇죠. 예. 저기 하나만 물어보고 오늘은 끝내죠. 여기저기 돈 현금 줄줄줄 흘리고 다니고 많이 쌓아두는 박상은 의원? 네. 어떻게 당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요. 예. 어제 아침에 이제 새누리당 보통 아침 회의, 지도부 회의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박상은 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공개 회의 때 한 발언은 뭐냐면, 인천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의원들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비공개 회의에 박상은 의원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포함해서 이제 몇몇 기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박상은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어떤 얘기 오갔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대체로 많은 의원들이 긴 얘기는 안 했었는데 대체로 그런 거랍니다. 박상은 의원이 자기 자신의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 지방선거 때 공천 헌금 받았었던 유승우 의원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 유승우 의원과는 다르다. 내가 돈 문제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이 문창국 후보자 건으로 해서 여론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유승우 의원 건, 박상은 의원 건, 박상은 의원 조만간에 검찰에 소환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면 박상은 의원도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예. 당에서는 대명 문제 이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겠어요.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잊어버렸다고 신고하고. 저는 진짜 그런 돈 한번 봤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신임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병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내정자는 외교관 출신이지만 1985년 전두환 민정당 총재 보좌역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의전수석 비서관,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인선을 환영했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데다가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터여서 중간에 이 소리가 들어간 부분에 이병기 씨의 숨은 과거가 있지요. 네, 권영애 전 안기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안기부의 북풍 공작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이병기 전 안기부 2차장이 북풍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어젯밤 검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차장은 안기부 해외 담당 책임자였으며 지난 대선 당시 윤홍준 씨의 김대중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난 이대성 해외조사실장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 사건에 권영애 전 안기부장을 정점으로 국내 담당의 박일용 1차장과 해외 담당의 이병기 2차장 등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연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2002년 대선 때에도 역할을 하셨고 자민련 이인재 의원이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건네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 씨는 사과상자 2개에 5억 원을 담아 이인재 의원의 특보였던 김윤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논평.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검찰에 의해서 기소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봐주기 수사의 특혜를 입었고 따라서 당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명백히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 뉴스가 보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16대 대선 자금 수사 당시 이 불법 자금을 전달했지만 역할이 가벼워 사법 처리는 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확인 결과 벌금 1,000만 원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나 그 경위가 어쨌든 간에 지난 시절에 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도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세훈, 남재준에 이어 대선 개입의 원조격 임무를 국정원장에 안치려는 것입니다. 대선 개입이 차떼기에서 사이버 찌라시로 진화했음에도 인사 발탁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사실 언론들이 좀 놓치고 있었고 저희 프로에서도 그렇게 비중을 못 둔 점은 저도 참 매우 아쉽게 그리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요즘 조금 야성을 터득해 간다고 할까요? 이병기 문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면서 결기를 다지던 것도 봤는데 꼼꼼히 따져야겠죠? 인터뷰에서. 자, 그렇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민족사관 외국 총리의 각종 표절 장관들 시리즈로 줄줄 나오는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 인사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큰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렇지만 논문 표절, 이거 지적 도둑질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학생들이 컨닝하거나 남의 거 베껴서 레포트 내거나 이러는 교수나 학생들 뭐라고 혼낼 수 있겠어요? 령이 쓰지 않겠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님 연결해서 견해 좀 듣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촉박한 섭외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들었는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막 본회의 마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본회의에서 네네. 특기할 만한 거 있었나요, 오늘? 아닙니다. 오늘 대정부 신문이어서 예. 정치, 외교, 통일
분야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창국 후보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서. 네. 예, 여러 가지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좀 했고, 또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도 했는데. 네. 예, 뭐, 실제로 이제 물러날 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대선한 지금이다 보니까 좀 맥이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장관들도 뭐 상당히 바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 만약에 기자하셨다면. 네네. 오늘 대정부 질의 문답 오가는 걸 보고서, 오늘 핵심 야마란 말 일본 말이죠. 네. 오늘 핵심 리드 멘트는 뭐다? 이렇게 하나만 뽑으신다면 뭐 꼽으시겠어요? 뭐. 질문이나 답변 중에. 예, 제가 뭐 질문 중에는, 그러니까, 그 총리도 그러면 결국은, 일제 식민 총리를 그렇게 뽑는다면은. 예. 예, 외국 나가서 외국의 외교력을 현재 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망신, 외교망신, 총리 후보 자처하는 그런 뭐 컨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훌륭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기 제자 논문을 학술지에 자신 이름으로 게재하고 공동 연구물을 마치 혼자 연구한 것처럼 등재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한테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합니까? 뭐 이미 뭐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예, 뭐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지적인 어떤 그 도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지도했던 그 논문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대표적인 여기도 갑을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지도한 거지. 이게 제1저자와 제2저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1저자, 그러니까 자기가 4개월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고, 그 논문을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그 제자를 제2저자로 이제 이번에 써서 압축해가지고,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내용만 압축이 뭐 일부 된 거지, 일반 석사학위는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분량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불필요한 부분만 좀 제거하고 이번에 올린 거지, 제목도 똑같죠. 뭐 여러 가지 그 토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구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연구 방법론에도 보니까 표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이건 그 제자의 주된 논문이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지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조언을 했고, 그러면 그게 제1저자와 제2저자를 바꿔서는 안 되는 문제였죠. 예.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양심을 파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도하는 과정에서 뭐 본인이 좀 기여했다고 해도 그건 지도 교수로서의 딱 그 역할, 그 본분에 멈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기. 예. 게다가 오늘은 또 연구비도 가로챘다. 이거 뭐 우리 관행이기도 한데 사실 고쳐야 할 그런 의혹도 추가로 폭로가 됐어요. 그 말입니다. 이제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자의 논문 성과를 자기 실적을 위해서, 연구 실적을 위해서 양심을 팔았는데 또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네. 500만 원씩 두 차례 1000만 원 받았다는 건데. 그렇죠. 정말 이 정도면 저는 뭐 교육부의 수장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의 잣대도 여기다 갖다 붙이기에는 모자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 오히려 징계 대상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은 각 학교의 이런 연구윤리의 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어떤 징계를 떠나서 이것은 뭐 양심과 그 어떤 상식의 측면에서도 이미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청문회 임할 때 어떤 자세와 각오로 하실 거고, 이분이 결국은 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따지고 혼내놓고 타산지석의 모범 사례로 삼겠다 뭐 이 정도이신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법적 절차라는 게
그 국회 인사청문 그 동의서가 와야 됩니다. 임명 동의서가. 근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인사청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공식적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적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러한 어떤 논문 표절이나 아니면 연구 성과 가르치기 그리고 또 연구비 챙긴 의혹 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편향적인 그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교육관 이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용퇴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의 대변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분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내부적으로는 좀 이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인사청문위원이 될 텐데 저는 인사청문위원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안에서 인사청문을 하더라도 이분은 그 국회로 동의서를 넘기는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아예 임명 동의안 자체를 국회로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넘긴다면 지금 제기됐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당연히 날카롭게 검증을 하면서 사퇴를 촉구할 겁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아직 넘어오지 않았죠. 네. 그 총리 임명 동의안도 안 왔는데 이게 먼저 올 리가 없고요. 네. 그렇다고 자진 사퇴나 이런 것 안 시킬 가능성을 상정하고 야당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옳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가 말만 그렇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종이 호랑이, 솜방망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다시 신문 제목으로 뽑혀서는 안 되겠기에 요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야무지게 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냥 원론적인 말을 주고받는 건 사실 시간도 좀 아깝고요. 네. 도덕적인 규탄만 한다거나 분노와 정의감만 가지고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에 걸쳐서 확인해 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원내 전략과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방식도 좀 달라져야겠다.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분발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네. 저도 과거에 이동국 헌법재판소장의 특정 업무 경비 이런 것을 제기하고 폭로하면서 낙마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원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상임위 중에서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데는 내부적 명단을 공개해서 이미 인사청문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로서는 이 말 보고 각 후보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이 허술한 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네. 네. 역시 그 점은 청취자들의 많은 정서 그리고 비판적 여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들리네요.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했길래 기자들은 한 열몇 시간 반나절이면 알아내는 것을 열흘 넘게 수십 명을 동원해서 조사했는데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추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이것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고요.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얼마나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본인들이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떠랴 이렇게 안약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런 도덕적 불감증 공직자를 추천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그런 이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인식이 바뀌어지는 계기로 이번 벽돌 한 장 쌓는 그런 작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당연히 그 책임을 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물어야겠죠. 예.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공총회를 연달아서 이렇게 결국은 낙마할 거라고 문창국도 봅니다만 그럼 연달아서 두 명을 낙마시키고 나머지 장관에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추천해서 나라를 오히려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러 가지 국정에 공백을 만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우선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 실무 책임을 김기춘 실장이 인사 추천위원장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그 책임까지 물고 넘어간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직접 거명하면서 따질 건 제대로 따지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이제 아마 각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춘대문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번엔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본회의 마치고 막 와주셔서 바쁘실 터인데 감사하고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오늘은 네네. 인터뷰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요. 문창극 네. 총리 후보자도 그랬는데 제주 4.3에 대해서 폭동 또는 공산 세력의 무장 봉기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네. 아니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역사관 또는 그 제주 4.3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평균적인 인식이 아닌가 싶은데,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지금 주요 포스트에 후보 내지는 내정된 사람들의 4.3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거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요? 다 알다시피 이 4.3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번씩이나 국가 원수로서 사죄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피해 가족들이 그 악몽에 시달려 왔습니까?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 분들을 매도하고 2번 그 가족들의 상처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역사 자체를 애곡하는 그런 행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인륜적으로나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안행부 같은 경우도 이 행사를 이제 주관해야 되는 그런 책임자인데 그런 분들을 정부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보죠. 네. 그동안 이동욱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 아주 맹활약하신 거 다들 기억하고 있고, 요번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어서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모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촉박했지만 응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뜻 전하고, 아까 제가 애정어린 비판을 좀 세게 드린 건 아닌가 싶은데 달리 아주 제가 달게 받았습니다. 달리 그런 자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곡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 의원님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대신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과 몇몇 장관 내정자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임할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들어가기 전에 6시 42분인데요. 게시판 조금 보고 행간하고 오늘 클로징 인사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 12분, 11분쯤 남은 것 같네요. 새로 고침. 제발 롱건, 제발 야당은 야당답기를, 두 번째 웰빙 정당으로 비춰지는 건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이 힘듭니다. 그러셨고, 놀람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 둘러가지 않는 직설 질문. 제가 조금 공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있나요?
외신 분들에게 예의는 깍듯이 지키지만 곧장 완곡어법이 가져올 수 있는 물타기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싶은데 여러분 들으실 때 너무 공세적으로 들리시는 건 아닌지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저의 역할은 그래 대신 제가 수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의는 앞으로도 잃지 않겠습니다. 그나저나 저하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전화 끊고 나서 아우 이거 이 사람 좀 그렇구만 하고 기피할지 그렇고요. 아줌이라고 영어로 쓰신 분께서는 최종 인사 책임은 한 길로 통하는 듯 기춘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단군께서도 야당의 그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땡중님께서 닥근혜가 혹시 오로라 아닌가요? 주변 인물들 다 보내네요. 그랬더니 닥근혜의 수첩이 데스노트. 오늘 이 말은 많이 나오더군요. 서태우님께서. 오로라가 뭐예요? 오로라 주변 인물들을 다 보내는 게 오로라 공주? 제 얘기, 사적인 얘기에서 굉장히 쑥스럽고 일부러 그냥 모른 척 했는데 어제도 쓰셨더니 오늘도 물어봐 주셔서 참 대모달님. 아마 제 페이스북에서 보신 것 같은데 다리가 조금 골절 상태인데요. 기부스를 하면은 발목이 고정돼서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러면 제가 거동 자체를 못하니까 제가 기사를 둘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매일 여기까지 택시로 왔다 갔다 할 그런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기부스를 안 하고 그냥 진통제로 대충 때우고 있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3, 4주 정도면은 보행에 별 지장 없을 거라고 의사가 그렇긴 하더군요. 염려 끼쳐서 죄송하고 한편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묻지 말아주세요. 민망해요. 이런 질문 보면. 근데 계속 응답도 안 하면 또 뭐라고 하실까봐. 오케이 마린님께서는 맞아요. 우리나라 기사들이 사고 많이 제공하죠. 역대 그랬던 사례들 쭉 모아주셨네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돈 보자기. 현령이 새누리당 의원 그랬죠? 그때도 5억이었나? 3억. 아니 5억일 거예요. 5억. 포상금으로 3억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에 홍사덕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 상자에다가 돈 5만 원권 쭉 넣었고 이번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요거 말고도 몇 건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옛날에 이형군가는 노동부 장관도 있었고 이형군가 기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픽을 잘 검색하시는지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니님께서는 새누리당이 아동 음란물을 보는 교사는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고발 뉴스에 뜬 기사가 뜬 모양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야동 보는 국회의원은 아마 저 심재철 의원 최고위원 얘기이신가 보죠. 네, 아주 잘 꼬집으시네요. 시무룩한 정홍원 국무총리 사진 시민 마음의 도장 이런 건가요? 시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사진기자 참 표정을 잘 포착했네요. 물구름이 그냥 멍 때린다 그러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사표 낸 지 50일이 넘었는데 안대희도 안 돼. 문창극도 안 돼. 이거 사표 내고 한 7, 8개월 더 총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을 텐데. 네. 게시판 봤고요. 역시 참 게시판 너무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때그때 코너에 링크 시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간 한 건. 유병언 체포를 둘러싼
검경의 요란하기만 했던, 심지어 반상회에 군인까지 동원했지만, 그렇지만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요거 문제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신면의 톱 기사, 반상회 그리고 군까지 동원, 그러나 검경 소리만 요란한 유병언 추격이라는 제목의 기사 한 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이 경기도 완성에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한 지 17일로 꼭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유 회장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유 회장의 친형인 병일 씨와 측근인 신엄마도 구속했지만 유 회장 소재에 대한 단서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저는 이번 검경 수사를 보면서 기자 누구나 되면 처음 될 때 뭐 사건 기사 맡기잖아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재수 없으면 아주 빡세게 돌린다는 법조 말진 기자로 가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루트를 좀 밟았습니다만 보면서 이렇게 안이한 수사가 있었나 싶었던 게 세월호 4월 16일 그 다음 날 바로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가 유병언이라고 밝혔고 유병언 관계 회사 조직도 뭐 횡령 배임 이런 것들 쭉 나왔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유병언 일가가 청해진 해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니까 이름이 어디에도 등재가 안 돼 있었으니까 검찰이 그를 소환하는데 애로를 겪을 것이란 건 너무 빤한 거죠. 뒤집어 보면 그들이 왜 청해진 해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름을 안 올렸는지는 바로 유추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제일 먼저 했었어야 할 일은 제 상식으로는 그의 소재 파악이었습니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로 한번 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당시 사건의 충격파를 감안하면 불러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 떨어지고 수감하는 게 맞았죠. 그렇다면은 사전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국민들도 이해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연일 각종 언론, 신문, 방송들이 경쟁하듯이 유병언의 주요 혐의 내용을 막 보도했어요. 그러면 저쪽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다 준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오해받고 있으니까 이 점은 어떻게 디펜스를 해야겠다. 그럼 뭐 도중에 뭐 100억 원 헌납하겠다 이런 말도 해서 약간 혼동을 초래하기도 했죠.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어저께 생긴 조직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랬으면은 일단 출국 금지는 시키고 출국 금지는 용의선상에 올리기만 하는 것으로 출국 금지 시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은밀하게 탐문해서 있을 만한 것에 소재 파악 팀만은 따로 별도로 가동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게다가 핑계를 대기는 금수원이라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이 곤란하다 그랬는데 누가 그때 진입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디 있는지만은 알고. 경찰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사람 찾는 겁니다. 즉 소재 파악이에요. 그래서 실종자 신고할 때 경찰에다 하잖아요. 미아 발생 이건 뭐건. 근데 검찰은 약간 방심한 게 유병언이가 비교적 이름이 나 있고 이 전국적인 분노 사건의 배후에 분명히 있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꼼짝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위축감을 가진 상태에서 검찰이 부르면 올 것이다 라고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죠. 게다가 속았어요. 손모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해가지고 그 손 변호사가 말을 했죠. 검찰이 부르면 출두하겠다. 그런데 조금 며칠 있다가 손 변호사가 변호사 사임계 내버렸어요. 그리고 유병언의 잠적이 시작됐어요. 뒤늦게 허탕만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반상현이 나중에 군인까지 동원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뒷대목마저 좀 읽어주실래요? 경찰의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을 장악할 때까지 경찰은 검문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여주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검문 검색도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전남 해남에서는 일부 기자들이 왜 도로마다 검문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경찰에 묻자 오후 늦게 검문 검색조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네. 또 하나 문제점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벙벙하게 대하다가 뒤늦게 나서면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수사 상황이 흐른다. 그러면서 뒤늦게 쉬쉬했고
그 과정에서 놓친 게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 조직 내 극비 수사관 8명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모든 정보를 사전에 캐치하고 미리 움직이는 유병헌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유병헌은 전국 곳곳에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도피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점이 경찰과 검찰이 저지른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이건 ABC도 모르는, 마치 해경이 4월 16일 날 초동 대응해서 허둥대고 아무것도 못했듯이 유병헌 수사에 관한 한 적어도 이번 검경은 한 말이 없게 됐다. 인천지검장이 중수부 있을 때는 잘했는데 이번 일은 수사 잘 마무리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후배 검사들의 길을 위해서도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뒤늦게 뭐 미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꼼짝 못하게 잡아서 출두시키는 것만이 해야 할 유리한 것 같습니다.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행간으로 골랐고요. 또 수요일 하루가 저뭅니다. 인사 말씀 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 닫겠습니다. 생떼 같은 목숨 304명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과 추도 모임에는 경찰이 철벽을 두르고 축구 경기는 다음날 아침인데 전날 밤부터 서울 한복판 대로에 교통까지 차단하면서 밤샘 응원하라고 놀이터를 마련해준 경찰. 대단한 생활 밀착형 경찰이군요. 사람들이 축구 경기에 몰두한다고 풀어야 할 세월호 숙제까지 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일 겁니다. 광장이란 모임의 성격에 관계없이 늘 그리고 완전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이래 광장의 개념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